지난 주말이었죠. 투자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빅스, 즉 공포지수가 1993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또 위험자산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랠리 현상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산시장의 거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단기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세계 경기가 골디락스 시대를 예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이었죠. 빅스 지수가 24년 만입니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그 움직임부터 살펴봐 주시죠. 오늘 그 방송 주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그 한국은행 발표 보면 경제 성장률이 3% 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북한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이든가 뭔가의 그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미국의 경기에 가장 민감주인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주가가 폭락 사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는 아무래도 아마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이 투자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 지수이기 때문에 네. 24년 만에 저도 뭐 24년이면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네.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서 상당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후에 그 투자자 성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자산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이 가장 관심이 돼서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랭킹 뉴스의 두 번째로 장식어죠. 네. 그만큼 월가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각종 그 공포 지수는 시청자 여러분이 그 빅스 지수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외환 시장은 CVI, 그 다음에 채권은 MOVE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외환과 채권 시장도 상당히 좀 이런 그 공포 지수를 잇따르게 보게 됐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외환 시장 움직임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달리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여러 가지 재테크 시장에서 외환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것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는 외환 시장에 최근에 보면 CVI가 주식시장의 빅스 지수만큼 가중치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 가장 이렇게 빅스 지수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월스트리트저널 랭킹 뉴스 두 번째에서 이제 소개해 준 것처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9.36입니다. 네. 93년 8월 달에 9.31이니까 이때 이후에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월가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이번 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 9.36에 9.31이니까 0.05%포인트 정도, 역시 0.05포인트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네. 이건 하루에 떨어지는 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빅스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낮은 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공포지수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가장 또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외환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만 또 94레벨대마저 붕괴가 됐어요.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 중심보다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 하는 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그래서 길게 본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슈퍼달러는 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사실 달러보다는 유로화를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빅스 지수 한 자리대 진입 이후에 달러 약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통 방송하지 않는 빅스 지수 가지고 작년에 12월 달에 빅스 지수가 조만간 한 자리대에 지나갈 겁니다 하는 말씀을 작년 12월 23일 날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네. 방송을 했더라고요. 지난 이렇게. 근데 이것이 한 자리대 진입하면서 지금은 24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빅스지가 떨어짐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빅스 지수가 이렇게 방송할 때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3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95레벨 붕괴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93레벨대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의 그 달러는 시청자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통화, 신흥국 통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 육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월시저널의 신흥국에 대비한 종합적인 달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제까만 하더라도 달러 추천하라, 달러 추천하라. 2주만 하더라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면과 산문에 1,2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같은 신문사의 논설인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특별히 아마 이 연초부터 유로화를 좀 사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유로화를 사는 사람이 대박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에는 1.1유로에 1.16달러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1유로에 1.17달러대에 들어가는 초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유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18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0원대 레벨을 해서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믹스 지수가 지금 24년 만에 가장 이렇게 낮은 수준을 떨어짐에 따라서 안전통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중에 안전통화에 대한 이렇게 선호 사상이 가장 약화되는 과정에서 미 달러가 굉장히 다른 요인과 겹쳐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주식과 채권보다는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와 같은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각종 공포 지수가 너무 낮아지면서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과 위험 자산 가릴 것 없이 사실 동반 랠리 현상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 주식도 랠리고 채권도 랠리고 부동산도 랠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빅스 지수의 목적은 뭡니까? 빅스 지수는 투자자의 성향 입장에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얘기고 빅스 지수가 낮아지면 위험 지수가 선호진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24년 만에 빅스 지수가 가장 낮은 수 떠졌다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선호 사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으면 사실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이라든가 하락주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붙여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방송하시는 분이 하루하루 움직이면 하루살이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돼 있다. 예를 들어서 GE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는 한 달 전인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사실상 이메일들 쫓겨남으로 인해서 행동적 펀드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시각이면서 지위가 상당히 좋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상당히 잘못된 흐름을 짚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수라는 것은 일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별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본인이 보잉의 자가당착 속에 버린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일별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동반적인 상승을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떻겠냐? 빅스 지수가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려주는 거에 빅스 지수인데요. 그럼요. 사실상 주식과 채권과 그다음에 부동산,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빅스 지수의 가장 생명선에 해당되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경계선이 붕괴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종전의 이론과 관습이라든가 설명할 수 없는 소위 뉴노말적인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선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퍼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퍼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차트 분석하고 퍼 분석하고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같은 지표를 평가 지표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쪽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명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는 이와 같은 현상의 뉴노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거품 신호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네. 골디락스를 예고하는 거다 해서 근본적인 거품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골디락스면 장기간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시장 참여 중에서 가장 이렇게 지식이라든가 이런 점이 높은 사람들이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보이는 그런 큰 요인 중이 하나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페드라든가 이런 주요 통화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도 주목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품이라면 지금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근데 골디락스라면 사실 이상적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하면 출구 전략을 좀 속도를 낮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앨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앨런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목표치를 미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해서 이후에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 긴축 기조로 굉장히 가겠다. 하지만 그랬죠. 네. 그러나 물가 안정세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필립스 강선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이 물가에 이렇게 목표치를 하다라는 것이 이제 앨런 자신도 사실 이게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겠다. 네. 이런 쪽의 얘기다 보니까 자 9월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가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빅스 지수가 이렇게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떠지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증시 분석하는 사람이 항상 차트 분석되고 퍼나 들이대고 이런 게서 상당히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 나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또 최근처럼 주식과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동반 랠리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산 시장에 낀 거품이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종래 차트라든가 종래 네. 퍼 분석하면 당연히 거품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거품 쪽으로 나오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이 동반 랠리 보면 과거에 보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전형적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턴 라가드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앨런 의장에 대해서 내 생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크리스턴 라가드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사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보지 않는 길에 사실상 전 세계 모습을 그려야 되는 크리스턴 라가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간단하면요. 주가는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좀 전에. 네. 그래서 또 국제시장도 똑같이 주식이 어떻게 고평가 얘기 나오면 채권이 어떻게 고평가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여기서 채권도 프레시 크래시 경고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거품 경고가 그러네요.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주택 시장도 Great Housing Crash다 해서 세계적인 주택의 붕괴 사태가 나온다 하는 이런 쪽이죠. 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이 동시에 위험 자산과 안정세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결국 경고적 측면에서도 사실 주식과 채권과 그 주택 시장이 동시에 거품 붕괴 원인이 나오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과거에는 주식이 올라가서 거품이 되면 채권은 기가 막힌 좋은 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지금은 세 가지 모두가 동반 랠리가 보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차트 분석하면 장기 평균치를 더 상회하고 그다음에 퍼를 얘기하면 굉장히 고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던 거고 주택시장의 PI로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선 팁스 같은 이런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면 굉장히 높은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잣대 평가지로 보면 고평가에 되고 거품에 대한 붕괴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 살펴보면은 또 주식이라든지 채권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골고루 또 유입이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또 세계 경제에 또 골디락스 국면이 이제 도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메스터라든가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라든가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자막에서 너무 이렇게 자막이 언급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CL 이렇게 SF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자로. 어떤 네. 뭐 공포 영화 뭐 지금 네. 이런 얘기 아니고 메스터는 클리브랜드, 네. 윌리엄스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언급한 이후에 최근에 보면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디락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
주식과 채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성 자금이 많이 가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성 자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주식에서 보면 트레이드 자금이 하는데요. 주식도 반드시 트레이드 자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꾸 트레이드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주식은 유통시장이고 발행시장이고 IPO 시장이 있거든요. 한국은 뭐냐? 양도 차익이라든가 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호적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 이렇게 기업들이 IPO를 꺼리고 있습니다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IPO가 많이 진행돼서 인수합병제는 아까 누가 분사해서 자꾸 쪼갠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대 시장으로 거대 기업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네. 국내 증권사도 저는 이 트레이드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조그만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쪼개는 과정에서 그것이 추세적으로 매시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덩치를 좀 크게 하는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세계가 하나고 온라인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가 레벨 플레이잉 필드 되는 상태에서는 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가 대형화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렇게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국내 증권사도 대형화 추세에서 한국 주택시장 한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적정 증권사를 커머셜 뱅크 시중 쪽에서도 한 4-5개 증권사 중에서도 최소한 10개 이내로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렇게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해서 사실 이것이 국내 경쟁력을 가져가자 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사실 금감위의 지금 정확한 전체적인 방침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식에서 트레이드 자금뿐만 아니라 IPO에서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장기성 자금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 랠리를 보이는 것은 단기성 자금과 장기성 자금이 다 골고루 자금이 들어간다. 자, 단기 자금은 트레이드에서 투기적 속동 내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네. 장기성 자금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 앞으로 세계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이 단기와 장기가 골고루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골드락스 가보지 않는 이런 골드락스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어떤 쪽은 종전의 차트라든가 종전의 거품에서 새로운 가보지 않는 환경을 이렇게 사실 그걸 감안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품, 고평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새로운 길을 중시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골드락스 똑같은 형태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것을 놓고도 이렇게 또 다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가장 또 관심되는 부분은 바로 자산시장 랠리를 보이는 것 자체가 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자산 매각에 관심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상 거품이라면 네. 거품이라면 자산 매각 같은 이런 조치를 빨리 가져가야 되죠. 네. 빨리 가져가야 그럼요. 되죠. 네. 근데 골디락스 국면이라면 사실상 뭐냐? 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고성장이면 박수를 쳐야죠. 그럼요. 그게 뭐냐?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가 쉽게 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지 연준 내에서 네. 그리고 크리스천 라가르드와 엘레나 잔의 금리 가능성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네. 페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거품을 방지하는 목적이랑 경기 회복을 하는 이 목적이 조합이 되죠. 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저물가이기 때문에 자, 미국도 이 저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 추진 방향이 서로 뭐냐 다르냐? 긴축을 빨리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킬 것이냐. 드라기 총재도 물가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가져갈까?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물가 안정에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뭐냐? 지금은 금리라든가 이런 출구 전략 가져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부분에는 거품이 더 심되겠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물가를 물가만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거품은 되게 심하게 되리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페드의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ECB의 의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금통위원들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7월 달 FOMC 회의가 열립니다는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외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가 있는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완화 기조로 가면 거품 상태는 굉장히 심해진다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가 안정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사실상 뭐냐, 이게 이렇게 그런 문제를 통화정책 강구할 때 이런 문제 우선순위 좀 새로운 환경이가 줄이고 이게 물가 안정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거품의 방지 차원에서 간다 하면 긴축을 빨리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가 이번 주에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선진국의 통화정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시장 흐름에도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7월 미국 연준 회의가 또 시작이 되죠. 자산 거품 우려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대목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 문제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333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매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적정금리, 중립금리를 3%대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페드가 이렇게 그 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페드는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은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강도를 세게 가져가느냐 아니냐 이렇게 두고 두 번째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금리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시장은 아무리 정책 금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나빠서 시장에서 안정자산을 중시한다 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상 뭐냐 사실 금리 인상보다 더 강도 있는 자산 매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는 조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 한번 시청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고 지금 금리를 지금 4차례 걸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채권 부분에 좀 거품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채권 부분에 그 거품이 좀 떨어져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자산 부분의 거품이 줄어드는 거는 왜냐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되니까 기준 금리에서 코스트가 대출 코스트가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도 거품 줄어들고 그다음에 채권도 거품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거품 줄어들어서 실물 경제 자산 부분의 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앨런 회장이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탁 보면 4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 금리 깎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올려봐야 시장금 떨어지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행 문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앨런 회장이 뭐냐? 앨런 회장이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당혹스러운 환경이죠. 그럼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물가 안정세가 일시적이다 하면서도 이번에 7월 달 들어서 미국의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증언에서 보면 그게 다른 FOMC 멤버들이 과연 필립스성이 당시 주장 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정책 잣대로는 금리 인상 잣대로는 필립스 강경이 맞느냐 하는 측에서 계속 지적하니까 본인 자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 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금리가 올라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이거에 따라서 은행 문턱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면 실물 가격이 떨어졌다면 자 이렇게 앨런이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목표치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치 미달한 물가를 중시한다면 네. 이번에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물가가 미달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부동산이 동반 랠리를 보인다 네. 하면 이런 건 금리 인상의 논쟁이 되는 거, 가능성이, 근거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어떤 이렇게 논쟁.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이번 회의에 7월달 회의에 가장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또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조만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테크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에 동반하고 있죠. 네. 아마 지금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가장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됐던 이런 분들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분이 누굴까? 이렇게 아마 장애코를 이렇게 한번 오늘 기분이 좋으시니까 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원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맞추면 좋겠는데요. 혹시 한국은행 총재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네, 어딜까요? 지금 아마
김현미 이렇게 네.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 문제랑 이 부동산 이렇게 문제랑 같이 겸비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이꼬로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무 국토부 장관께서 굉장히 신선하셨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구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좀 그러신데요. 사실 굉장히 강도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선거 이렇게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잡겠다 하더라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주식도 올라가고 네. 지난주에 그 주식이 2,500선 바짝 당어서 집었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채권도 괜찮고 채권도 왜냐하면 한동안 외국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사실 달러계 자금이 이렇게 다시 또 캐리 자금이 내일 네. 말씀드리겠지만 캐리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화표시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김현미 이게 장관께서 들어오시자마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잡겠다 해서 1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는 시장에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고개를 바짝 드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동반랠리 동참하시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도 좀 당혹스러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8월 달 다음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적인 가계부책은 요건 부동산 대책과 이렇게 결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8월 달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1차 대책에서 부동산에 가장 의지가 있는 김장관께서는 의지가 있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자, 다시 빚내서 주식을 네. 투자하고 빚내서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더 1360조인데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은행 부분을 조이다 보니까 가계부채 7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상호저축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시장으로 가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사채시장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질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다음 달에 부동산 대책, 일부 투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과 그다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굉장히 강도 있는 내용이 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일부의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 한 단면만 생각해서 굉장히 차트 분석하에 해고 퍼 분석에 해고 이렇게 해서 낙관적 시각으로 이렇게 됩니다는 지금은 빅스 지수가 제자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차트 분석, 과거의 퍼 분석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상태에선 가보지 않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립기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기조로 해서 지금은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마 재테크에서 가장 편안한 이런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균 수준은 쫓아갈 수가 있다. 평균 수준은 쫓아갈 수 있다. 네. 지금처럼 이게 뭐든지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일 때는 그때는 너무 높게 욕심을 부리는 거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론적으로 하면 이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투자보다는 주식보다는 종목 투자, 인덱스 투자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꾸 그날 흐름이 바뀌어지는 종목 투자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퍼가 70배가 되더라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퍼가 70이기 때문에 똑같은 퍼 가지고 고평가되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인덱스를 투자하면 최소한 평균적인 수준 가다. 근데 지금 인덱스가 이게 삼성전자 같은 주력 업종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수익은 기록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